만성 질환의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만성 질환이 생기는 원인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성 염증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만성 염증과 급성 염증에서의 발병 원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만성 염증을 진단하는 혈액검사 지표와 만성 염증의 원인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질병이나 염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장기 중심의 정통 의학에서는 통상적으로 발병 원인과 발병 기전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약 2만 종의 질병의 원인과 발병 기전을 별도로 각 질병별로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공부를 했는데, 최근 개발된 그 기관계 중심의 시스템 의학에서는 이 개념이 조금 정립이 돼서, 원인은 지금 슬라이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5종류의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물이나 미생물, 방사선 노출 같은 환경 공해물 아니면 환경 독소에 의한 이런 그 원인으로 환경 독소의 노출에 의한 그 염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원인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인간이 갖는 유전적인 소인이다거나 각 개인이 갖는 유전적인 소인, 발育과적 영향, 경험, 태도, 믿음, 뭐냐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 안에 생체, 생물학적인 바이오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달이 되고, 이런 시스템에 원활하게 잘 적응을 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지만은, 이런 시스템에 기능 부진이 있게 되면은, 즉 시스템에 불균형이 있게 되면 우리가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되는 시스템을 통상적으로 6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방어 시스템은 다시 둘로 나눠서 염증과 면역 시스템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면은 이 6가지가 아니라 7개의 시스템 불균형이 결국 질병을 일으키는 그 지속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의학 개념은 최근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의학과 마이크로바이오타 메디신의 발전에 힘입으면서 많이 따듬어졌는데요. 우선 미토콘드리아 의학의 중요한 결론은, 결국 우리가 생활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전도되고 이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나 세포에서 충분한 영양과 디펜스를 잘해서 여기 적응이 되면 건강하지만은, 이게 미토콘드리아 적응을 못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면역 불균형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 페이지에서 전 슬라이드 이야기했던 7가지의 그 시스템 불균형 중에서 산화 스트레스, 면역, 염증의 불균형은, 이 3가지는 주로 미토콘드리아가 반응을 잘 못해서 생기는 결과물이고, 나머지 3가지, 즉 스트레스 반응계다거나 해독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지하의 스트레스, 장내 스트레스, 이 3가지와 그 처음 학설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영양소 스트레스, 이런 5가지가 결국은 만성 질환을 유지하는 유지 원인은, 지속 원인은 이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면역은 결과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질병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건강을 유지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데는 이 5가지의 지속 요인 시스템이 지속하는 이런 원인이 중요하고, 이것을 잘 유지를 하게 되면 건강하고, 이걸 잘 유지를 못하면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디펜스를 잘 못해서 결국 질병으로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메디신의 중요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마이크로바이타 메디신의 중요한 결론은 장의 기능은, 장은 스트레스 반응계다든가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다든가 영양소다든가 해독 시스템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건강의 중심이 된다, 장은. 또한 이 장에 그 공생하고 있는 장 내 미생물이 대부분의 장 기능을 유지하고 하고, 이 장 내 미생물은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장 내 미생물이 또 장 내 기능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마이크로바이타 메디신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성 염증이 지속이 되는 유지 원인, 그거를 5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우선 맨 먼저 스트레스 반응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스트레스 반응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코티솔이 분비가 돼서, 코티솔은 대사작용, 즉 포도당을 동원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말하자면 이런 작용을 해서 염증이 안 나오도록 하는 항염증 작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스트레스가 장기화가 되게 되면 코티솔 반응에 저항이 생겨 가지고 스트레스 반응계가 활성이 되더라도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결국 염증이 유발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코티솔하고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말하자면 그런 그거 호르몬이잖아요. 코티솔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르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영양 섭취가 많았을 때 인슐린은 이것을 몸 안에 저장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우리가 과식을 한다든가 영양 과잉이 되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상승하게 되면은, 이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오고 결국 염증이 온다. 그래서 인슐린 또한 정상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항염증 작용이지만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염증이 오게 되고, 이것은 대사를 조절하는 장기들,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다거나 근육 조직 또는 그 간 이런 데 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대사증후를 일으키는 원인,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한 미토콘드리아가 작동하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고, 이런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 염증이 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공해물 또한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데, 공해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대부분은 이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나쁘게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염증이 오는 것 아닌가,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염증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장 기능이 나빴을 때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호르몬, 신경 호르몬계를 조절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영양소 소화 흡수, 그다음에 해독 기능도 있고, 그래서 장 기능은 다른 지속 원인들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장 기능이 나쁘면 일반적으로 염증이 생긴다. 이러한 장에는
우리가 공생하고 있는 장 내 미생물이 우리 장 기능의 대부분을 조절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장 내 미생물이 만약에 그 변화가 있게 되면 결국은 면역 장애가 와서 염증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성염증과 그러면 급성염증은 어찌게 다른가? 염증의 원인을 보면 급성염증은 대개 강력한 독성의 감염, 강력한 독소, 그 다음 심한 외상에 의해서 초래되고, 만성염증은 전신에 만성적인 약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생활 습관 중에 나쁜 생활 식습관, 운동 습관, 수면을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만성 스트레스, 흡연, 체중증 같은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만성적인 약한 스트레스를 계속 가한다든가, 환경 공해물 중에서 급성 독성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약한 독성을 나타내는 환경 공해물 노출이다거나 소염 진통제 장기 복용,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만성 염증이 나오고, 또한 감염도 세균의 비루런스가 약한 이런 세균 곰팡이들, 아니면 치주염, 이런 것에 의해서 만성 염증이 초래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병 기준을 보면 급성염증은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 방어할 수 없는 강력한 스트레스로 이것은 가 작용했을 때 급성염증이 오고, 만성염증은 약한 강도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이 되게 되면 스트레스 반응계가 기능 부전이 생겨서 에너지 동원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에너지 과잉을 지속적으로 가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다든가, 영양소결, 환경 오염물 작용이나 소화기 기능 장애 등, 즉 5가지의 유지 인자가 활성화되어 만성염증이 생긴다. 이것이 급성염증하고 만성염증의 중요한 발병 기준의 차이다, 이런 얘기고, 또 만성염증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시 같은 심한 염증도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CRP가 10 이하의 약한 염증, 이 약한 염증이고, 급성염증과 다른 소견을 증상을 나타냅니다. 급성염증에서는 우리가 열이 난다든가 발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통증, 아니면 부종, 뭐 이런 급성염증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이지만은, 만성염증에서는 급성염증의 특징 소견은 안 보이고, 대개 우리가 만성 질환에서 보는 여러 가지 증상, 우울증, 불안증, 자폐증, 당뇨병 같은, 그동안에는 이것이 비감염성 만성 질환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근래에는 다 염증으로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의 증상과 징후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는 관절통으로 나올 수 있고, 장이 안 좋아질 땐 가스다거나 더부르감, 변비, 설사, 유식도 역류증이 나거나 피로감, 불면증, 우울증, 아니면 체중증 같은 등의 다양한 만성 증상으로, 염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요약해서 보면은, 결국 만성 염증의 원인은 우리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말단 만성적인 스트레스, 아니면은 환경 독소가 아주 마일드한 환경 공해 등에 의한 만성적인 말단 독성, 아니면 만성 감염, 비루런스가 약한 만성 감염, 치주염 등에서 유발이 되고, 이런 만성 염증의 증상은 통상적으로 급성염증에서 보는 통증이라든가 발적, 열, 아니면은 심한 통증,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만성 질환에서 보는 우울증이다거나 당뇨병, 아니면은 골다공증이다거나 근감소증 등등, 이런 만성 질환의 증상으로 되게 나타난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성염증의 혈액 지표로는 통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지표는 급성기 반응 단백질로 CRP다거나 적혈구 침강 속도, 급성기 반응 물질로 저장체이 증가되고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감소된다거나,
구리 아연 레이쇼가 증가된다거나 아니면 중성구 림파구 비율이 2 내지 3 정도의 약하게 증가된다든가 만성 혈중 지질 지표로 중성지방 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비율이 3 이상 올라간다든가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거나 산화 스트레스 지표 증가로 우리는 만성 질환 염증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근래에 결론이 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철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만성 염증을 예측하는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것에 상당한 친척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철 지표를 갖고 산화 스트레스하고 그 염증을 완전히 감별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결론을 보면은 철 포화도는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증가되면서 저장철이 증가되는 경우는 산화 스트레스고 만성 염증인 경우는 트랜스페린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페리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만성 염증인데 이 양자가 오버랩이 많다는 겁니다. 오버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 지표를 가지고 이 산화 스트레스냐 염증이냐 감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 산화 스트레스하고 염증을 결국 이 양자는 상호 호환이 되는 말하자면 그런 변수기 때문에 이를 꼭 구분을 않더라도 결국 만성 질환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생긴 것도 만성 질환, 만성 염증이 올라가서 생기는 만성 질환도 말하자면 그쪽이 더 있고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만성 질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만성 질환 입장에서 보면 꼭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화 스트레스하고 염증은 상호작용하고 상호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개념에서 보면은 옥스 인플라메이션 개념으로 간주해서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지표만 증가한 경우도 염증의 일종의 특수한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구태여 꼭 산화 스트레스하고 염증의 지표를 꼭 구분하려고 그러지 말고 만성 질환의 개념에서 보면 산화 스트레스든 염증이든 다 이것은 만성 질환을 초래하는 원인이고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꼭 어느 쪽이다 이렇게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넓은 의미로 만성 질환은 옥스 인플라메이션 개념으로 만성 질환이다거나 만성 염증을 생각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성 염증의 지표로 산화 스트레스를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올라가는 경우도 만성 염증의 지표로 생각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6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은 6가지 그 염증 지표 중에서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어느 것이 좋냐 하면 특별하게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동안에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것은 CRP가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CRP를 초기 지표로 많이 이용해서 염증의 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CRP를 우리가 초기 지표로 이용해서 이용할 경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CRP 검사는 두 종류가 있다. 일반 CRP 검사고 고감도 CRP, 하이 센시티브 CRP 검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CRP 검사는 통상적으로 CRP가 10 이상의 10mg 그 리터 이상의 높은 CRP 상승, 그러니까 염증 소견이 뚜렷한 말하자면 그리고 이것은 세균으로 얘기하면 강한 병독성이 비루론스가 강한 세균이다거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반면에 고감도 CRP는 10mg per 리터 이하의 낮은 농도 CRP를 측정할 수 있어서
약한 만성 염증의 진단에 많이 이용되어 왔고, 이것은 건강인에서도 향후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 이거를 CRP 상승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썸마리를 해보자면은, 일반적인 CRP에 대한 썸마리를 해보면, CRP가 10 이상인 경우는 되게 심한 상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염증이 뚜렷하다. 대개는 급성 염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만성 염증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고 고감도 CRP는 10 이하를 측정하여 질병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통상적으로 1부터 10 사이는 만성 염증에서 흔히 보이지만은 급성 염증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P가 10 이상이냐 10 이하냐 갖고를 이걸 가지고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우리가 심혈관 위험도 평가를 우리가 하이센티미터 CRP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꼭 심혈관 위험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질병의 위험도가 CRP가 3 이상인 경우는 질병이 있을 위험률이 높고, 1부터 3 사이는 중간 위험도, 2 이하인 경우는 질병이 있을 위험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상 범위는 CRP는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대개 1 이하로 보는 것이 좋겠다. 정상적인 CRP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만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0.3 이하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헌도 있고, 남자는 0.5, 여자는 1.0으로 본 것이 좋겠다, 이런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CRP가 0.3에서 1.0mg 이 사이에는 정상인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에서도 보일 수도 있고, 감기 같은 경한 감염에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는 우리가 이 정상이다 아니다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레인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감도 CRP 상승의 원인과 CRP 예측의 한계를 요약해 보면, CRP 상승은 사소한 손상이나 감염, 결핵이나 치정 이런 것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만성 염증성 질환, 대사증후나 비만, 당뇨, 그 다음에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 등 이런 만성 염증성 질환이 의해서도 올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정상인도 에스트로겐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임신 중반기 이후다거나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생활 양식에 따라서 심히 변화하는데, 수면을 잘 못한다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잘 안 하는 경우, 스트레스 받는 경우, 또는 비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건강한 사람도 CRP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CRP의 경미한 상승은 다양한 원인에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병이 있다 없다 이 얘기 할 수도 없고, 또는 무엇 때문에 왔다 이런 말하자면 원인을 이 얘기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참고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낮은 염증 여부를 결정하는 CRP의 컷오프 밸류를 1.0으로 할지 0.5일지 0.3일지는 아직 미정이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1.0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만성 염증이 있을 때 0.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0.3이 4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CRP 상승만으로는 되게 어떤 결론을 낼 수도 없다. 따라서 고감도 CRP가 1.0 이하에도 다른 염증 지표가 양성이면은 염증을 암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염증 지표로 염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CRP다거나 중성구대 림파구의 비율, 이것은 그 염증의 원인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무슨 원인에 의해서 왔는지는 모르나,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다소 원인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고 있는 만성
그 염증의 지속 원인, 아까 5가지 지속 원인이 딱 있는데, 이 지속 원인은 중성지방 대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레이쇼, 이거 외에는, 이거는 중성지방 대 고밀도 콜레스테롤 레이쇼 증가되면 메타볼릭 인플라메이션이다. 그래서 대사 조직의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지속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 원인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염증 지표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만성염증의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완치를 시킬 수 있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 원인을 진단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속 원인을 찾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선행 원인과 유발의 원인,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선행 원인과 유발의 원인은 우리가 병력 청취하거나 설문지로 대부분을 이루어냅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지속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TG 대 중성지방 대 HDL 레이쇼, 그러니까 중성지방 대 고밀도 콜레스테롤 그 레이쇼가 대사 조직의 염증이다. 그거 말고는 다른 지표들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지표가 산화 스트레스 반응계의 기능이 어찌냐, 위장계 불균형은 어찌냐, 영양소 불균형, 그 다음에 생체 변화계 불균형,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일반 혈액 검사는 찾을 수가 없고 고가의 확인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서 초기 검사로 고가의 확인 검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혈액 검사로 찾으려고 하면은 정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참고 범위, 그러니까 레퍼런스 레인지로 판독해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혈액 검사를 최적 범위를 이용해서 이것을 기능적인 예측을 기능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속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 혈액 검사의 기능적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보다는 기능학의 유명한 닥터 다니엘의 블로그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다 이 블로그에 잘 얘기해 놔서 이분의 얘기를 내가 소개해 드리면, 혈액 검사의 기능적 분석은 만성 질환의 원인 중에 특히 지속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선별방법의 한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그 선별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은 바로 일반 혈액검사 기능적 분석으로 진료를 시작하면 이 환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이것을 기능적 분석을 우리가 숙달하려면은 지속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패턴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한 이런 기능적 분석은 통상적으로 의사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기본 검사는 되더라 않은, 기본 혈액 검사는 안 되고 아주 종합적인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닥터 다니엘의 그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봐는 환자 등의 대부분은 종합적인 혈액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이게 적절한 기능적인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자기가 이 환자를 겪으면서 정통의학의 주요 문제점을 요약해놨는데, 첫 번째, 정통의학에서는 검사 항목을 기껏해야 의료보험이 커버해주는 통상적인 검사만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 의사들은 참고 범위로만 판독하기 때문에 질병이 있냐 없냐만 판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적 범위라든가 패턴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염증이 발생하는 지속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원인 치료는 하들 않고 그냥
그 대증요법, 증상만을 치유하는 대증요법을 하고 되는, 말하자면 그 이유가 이런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능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최적 범위가 뭐인가, 그 다음에 기능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최적 범위라는 것은 참고 범위하고는 달리, 참고 범위는 질병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최적 범위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또 얼마나 건강하냐를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생리적인 장애가 있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고, 만약에 최적 범위를 벗어나 있고 아직 참고 범위 내에 있으면은 건강하지 않으나 아직 병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기능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증상은 있으나 아직 병이 아닌 상태, 그래서 이거를 미병 증상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진단하는 데는 최적 범위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최적 범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능적 분석을 하게 되는데, 기능적 분석을 하는 원리는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한 가지는 생학 반응의 조회수나 코팩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패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선 생학 반응의 조회수나 코팩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알칼란 포스파테이스 액티비티가 활성이 10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비타민 B6 부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트란스아민 알칼란 포스파테이스라, 지금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ALT, 이 ALT라는 트란스아미네이스의 조회수는 비타민 B6이기 때문에, 이 ALT의 액티비티가 낮았을 때는 B6가 부족해서 ALT가 낮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B9, B12의 부족은 호모시스템이 올라갈 때 예측을 하고, 아연은 알칼란 포스파테이스가 액티비티가 낮을 때 아연이 부족하다, 이거는 되게 징크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징크 농도가 낮으면 이 엔자임 액티비티가 떨어질 거다, 떨어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알칼란 포스파테이스 액티비티가 낮을 때는 아연이 낮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패턴 분석을 예를 보면은, 패턴 분석으로 우리가 기능적 분석한 예를 보면은, 정통의학에서도 유일하게 대사증후군 증후군을 진단해서 사용합니다. 대사위험인자 5개 중 3개 이상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하잖아요. 그 5개는 공복 혈당이 올라가거나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거나 중성지방 올라가거나 혈압 올라가고 복부 비만 있고, 이 5개 중에 3개 이상이면은 우리가 대사증후군하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3개 이상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수분 부족을 예측하는 우리가 한 방법을 우리가 보면은, 수분 부족을 되면은 적혈구가 수가 올라가고 혈색소가 올라가고 적혈구 용적률도 올라가고, 단백질이 올라가고 알부민 올라가고 소듐 농도가 올라가고 칼륨 농도가 올라가고 비균 농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 중에 5개 중에 4개 이상이, 5개 다 있으면은 우리가 수분 부족이다 거꾸로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거고, 4개 있을 때 4개만 있어도 이거는 수분 부족이다 예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부족이 있을 때 나오는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걸 거꾸로 예측을 해서, 이런 소견이 있으면 수분 부족을 예측을 해라, 예상을 해라, 이렇게 역으로 진단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패턴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진단 특이도는 낮기 때문에 꼭 확인 검사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고 있는 염증의 매개인자, 즉 염증의 만성 염증의 지속원인입니다. 지속원인, 영양소 불균형, 장내 환경변화, 스트레스 반응계 불균형이다거나 위장계 기능 장애,
아니면 생체 내 변환 장애, 그러니까 해독 장애, 뭐 이런 것들 다 예측해 낼 수 있다 이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닥터 웨더비가 그 책에 잘 써머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그 진실을 바꾸는데 우리가 노력을 했나 마찬가지 이 개념으로 이렇게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고의 전환을 아까 거꾸로 우리가 역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이런 매개인자들을 만성염증의 지속 원인들을 이게 다 찾아낼 수 있고 우리가 질병을 진단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적 범위와 기능적 분석으로 우리가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및 지속 원인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영양 불균형도 찾아낼 수 있고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직접 측정한 것도 있지만은 탈수다거나 비타민 C다든가 뭐 비타민 B6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턴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 불균형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또는 생체 변화 불균형, 해독 장애 이런 것도 예측이 낼 수가 있고 또한 구조적인 불균형, 골다공증 같은 것을 우리가 예측해 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속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5가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어떻게 예측하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맨 먼저 스트레스 반응의 기능 부족은 우리가 확인 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거예요. 기능학에서는 우리가 더치 테스트를 한다든가 타액 호르몬 검사를 이렇게 해서 확인 검사를 하겠지만은 모든 환자를 다 이런 고액의 확인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혈액 검사에서도 스트레스 반응계가 기능 부족이 왔을 때 하이 코티솔 타입으로 나온 경우하고 로우 코티솔 타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이 코티솔 타입에서 그 스트레스 반응계 기능 항진 쪽으로 나오는 스트레스 반응의 기능 부조는 이런 말하자면 통상 5가지 종류가 잘 알려져 있어요. 뭐 이 중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 이 패턴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걸 찾아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스트레스 반응계가 기능 항진 쪽인 것 같다. 또는 기능 저하에서 나오는 로우 코티솔 타입으로 나오는 패턴은 다음 같은 사건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 몇 개가 나오는가 이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계 기능 저하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화기 불균형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확인 검사는 장 기능 검사를 한다든가 유기성 검사, 장 투과성 검사에서 확인 검사를 뭐 하면 좋겠죠. 그러나 모든 환자를 다 할 수가 없고 초진 때 모든 환자를 이걸 다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혈액 검사로 패턴을 분석해 갖고 어떤 패턴이냐 장내 소화기 불균형 같으면 비유연 대 크레아틴 레이쇼가 올라간다든가 알칼린 포스파테이스가 올라간다든가 요오산이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패턴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갖고 지금 우리는 일반 혈액 검사를 갖고 소화기 불균형이 있겠다 예측을 해보고 꼭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확인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산 분비 장애도 우리는 예측해 낼 수가 있습니다. 위산이 분비가 안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무기질이 흡수가 안 될 거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고 단백질도 흡수가 안 되고 또한 음식에 있는 여러 가지 외부 박테리아가 이렇게 살균이 안 되니까 장에서 세균 증식이 돼서 비인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오는 패턴을 보고 우리는 위산 분비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위산 분비는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펩시노젠 갖고도 그냥 세미 퀀타티브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예측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 분비를 꼭 이런 패턴 분석으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펩시노진 검사는 않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증 증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아는 대체 지표로 호마 인덱스 같은 것도 일반 혈액 검사를 갖고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영양소 불균형도 무기질이다거나 이런 비타민 B군의 부족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탈수도 아까 패턴 분석으로 탈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했을 거예요. 생체 변환 장애, 즉 해독 기능 장애다든가, 그렇게 해서 생체 이물이 들은 거를 우리가 예측해내고 산화 스트레스도 예측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인 검사를 첫판부터 중금속이라거나 농약 다이옥신 같은 유기 공해 물질 이런 오염을 확인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일반 혈액 검사에서 산화 스트레스 마커가 첨가되고 내분비 교란이, 내분비에 그 디스럽션이 나온다, 내분 기능 장애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환경 공해물의 특징이니까 산화 스트레스 마커하고 내분비 그 기능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고 우리는 환경 공해물이 중금속이었다, 아니면 유기 공해물이었다, 이런 것을 예측해 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닥터 웨더비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산화 스트레스 지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지금 TSH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금속이 오염이 축적이 됐냐 안 됐냐를 예측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연구소에서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 마커하고 호르몬의 기능 이상, 이게 갑상선이라든가 아니면 인슐린 레지스탄스를 반응하는 여러 지표를 이용해서 유기 공해 물질이라거나 유기 용매제의 환경 오염을 우리가 환경 오염물의 축적을 예측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 이런 말하자면 그 만성염증의 지속 원인을 우리가 패턴을 분석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선행 원인과 유발 원인은 천상 여것은 병력 청취나 설문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해야 되고,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검사실 검사를 일부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원인과 유발 원인의 감별은 설문지나 이게 검사실 검사로는 되들 안 오고, 선행 원인과 유발 원인을 직접 이걸 두 개 사이의 감별은 결국 본인이 우리가 직접 환자하고 대면 진료를 해서 히스토리로 이것을 감별을 해야 되고, 대개 질병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있었던 그때 상황들, 그때 변화들, 그때 여러 가지 라이프 이벤트들을 갖고 유발 요인이 뭐이건가, 이거 원인은 그렇게 히스토리로 직접 찾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생활습관과 환경 오염원 노출 설문지를 이용해서 식습관이라거나 운동, 수면, 생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계 이상, 그 다음에 임상 여러 가지 MSQ 임상 증상으로부터 환경 오염물 축적 가능성이라거나 중금속 노출 가능성을 우리가 설문지를 갖고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설문지가 있는데, 작성해서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운동은 적절한가, 부족한가, 적절한가, 수면, 그 다음에 환경 공해물이 있겠는가, 식습관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생활 스트레스다거나 아니면 중금속 오염 정도, 또는 HPX의 그 기능 장애가 있겠는가 없는가, 이것을 설문지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면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는 제 3부로 가겠습니다.